결혼 4년차를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고직은성 가지고 있는 시댁이 남들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제 이야기였네요. 그 어떤 사연보다 제 사연만 한 게 또 있을까 싶어요. 남편하고는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별다른 다툼 없이 2년을 좀 넘는 시간 동안 잘 연애를 했어요. 주변에서도 결혼 언제 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법 잘 어울리고 괜찮은 커플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당연히 우리가 결혼하게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청혼을 받은 이후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시댁에서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을 1억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뭘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정할 건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시점에 시댁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던 돈은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1억이 적지 않은 돈이다 보니 지원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해준다는데 굳이 고집 부려서 안 받을 이유는 없었으니 말이지요.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집값에 1억을 보태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러면 결혼식 전반적인 비용부터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조금 티를 낸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들 집의 냉장고가 오래되었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새 걸로 바꾸고 싶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집값으로 해주는 돈이 있으니 당장 냉장고 새 걸로 바꿀 돈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차라리 직접적으로 바꿔달라 이야기하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예단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는데 요구 못할 걸 하시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하시는 말투가 우리는 1억을 해주는데 너네는 결혼 비용을 우리보다 조금 쓰면서 이것도 못 해주느냐 하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물론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정말 빙글빙글 돌려서 말을 하긴 했지만 결론은 자기들이 결혼 비용을 더 내는데 냉장고 정도 바꿔주면 안 되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셨어요. 거기에 저희 혼수 알아보는데 냉장고 하나 더 하면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절약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길게 끌고 말이 서운하네 마네 그런 거 따지기도 피곤해서 어머님 댁에 냉장고부터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혼집 끝전을 치를 때가 돼서 시어머니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1억을 도와주시는 부분은 여전했지만 그중 3천만 원만 시부모님이 남편 결혼자금으로 그동안 만들어 놓으셨던 돈이고 7천은 전부 다 여기저기서 빌려온 돈이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돈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다고 그 돈을 저희 보고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집 계약도 다 해놓고 신혼여행 예약은 물론 혼수까지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예산을 딱 맞추어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7천만 원이 없으면 당장 집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댁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그 돈이 아니었어도 남편과는 애초에 결혼해도 좋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심호가 난데없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 돈이 없었어도 어차피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하게 되었을 터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나 저나 모아놓은 돈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3천은 실제로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댁의 냉장고 새 걸로 바꿔드린 거 제외하면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니 기분 서운하게 된 걸 조금만 접어두기만 한다면 딱히 파혼까지 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저는 빚을 극도로 싫어해요. 과거 IMF 때 부득이하게 저희 집에 대출이 생기면서
그 대출이자 갚아가며 생활한다고 한동안 온 가족이 고생을 하던 걸 보고 자란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도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셨고,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나 남편이나 그래도 월급 적당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한동안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계획이었기에 시어머니 앞으로 있던 빚 7천을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가 갚아야 할 빚은 7천에서 3천으로 줄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생활비 충당하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1,000만 원의 저금을 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다고 저희가 많이 아끼면서 살았어요. 갖고 싶은 거 참고 집에서도 관리비 아낀다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옷 한두 개 더 껴입고 하는 식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견뎌내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다른 집 자식들하고 저희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모임의 누구는 자식들이 장가가고 나서 매달 생활비라고 용돈도 챙겨주고 무슨 날만 되면 봉투가 찢어지도록 돈을 담아서 온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뭐 명절날이나 돼야 용돈이라고 가져는 데다가 가져와봐야 기껏 돈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집구석 옆편네는 100만 원을 받았네, 명품 선물을 받았네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서 입도 뻥긋 못해서 아주 쪽팔려 죽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같이 싸잡아서 뭐라 하시긴 했지만 그 말에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원래 우리 아들이 안 그랬는데 며느리란 게 아주 어디서 자린고비가 들어와서 경제권을 틀어주고는 시댁으로 가는 돈을 다 막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매달 챙겨드리지는 못해도 명절날과 생신, 어버이날 이렇게만큼은 최대한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차별 없이 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아니라 꼭 현금이 아니라 필요한 선물을 사드린다고 하면 양가에 비슷한 가격대의 선물을 한다는 뜻이고요.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1년 반 만에 빚 4천을 줄이고 저희 저금도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으면 칭찬까지 들을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제가 시댁에는 돈 한 푼 못 가게 만들고 친정만 편애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 상황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는 결혼할 때 집 해줬나 보지 하면서요. 생각도 안 했던 대출 갚고 있는데 말 그렇게 하면 섭섭하다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옆편네라는 분한테 아들 장가갈 때 얼마나 해줬냐고 먼저 물어보라고 딱 잘라서 말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시어머니는 약이 잔뜩 올랐는데 당장 자기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 뭐라 말은 못하고 손만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제가 따로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걸 계기로 오히려 저희를 더 벼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작년 초가 돼서 시어머니 앞으로 받았던 대출은 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금리를 보면 사실 대출 조금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어디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길래 그러고 있는데 괜히 낮은 이자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달마다 대출이자 나가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대출금부터 싹 정리를 했어요. 큰 숙제 끝낸 것 같고 이제부터 진짜 결혼 생활 시작이라는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로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어쨌든 큰일이 넘어갔으니 자축하는 의미에서 가족들 불러 모아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친정 식구들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도 있었고 시댁 식구들 불러 모아 식사하는 자리도 따로 갖게 되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더니 정말 전에 없던 거지근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결혼 생활하는 4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저희 집 샀을 때랑 비교했을 때 1억 5천이 넘게 올랐거든요. 집값 오른 것만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건 우리 집만 올랐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저희 집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저희 집 오른 게 오른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 치솟아버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건 부동산이 오른 거지 저희 재산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체감이 되려면 집을 팔아서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와야지 집값이 올랐구나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값 오른 게 다 당신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희 결혼할 때 1억을 안 해줬으면 저희가 이 집을 못 샀을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1억 5천 집값 오른 게 당신 공이 크다면서 11월에 시집 가게 된 신우 결혼 비용을 저희 보고 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애초에 시모가 신우한테도 말하길 저희가 결혼할 때 시댁돈을 다 끌어가 놓고선 얼굴에 철판 깔고 한 푼도 돌려주지를 않는다며 기브앤테이크도 모른다고 뭐라 했었나 봐요. 신우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저희 때문에 자기 완전 팔려가게 생겼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여동생인데 축의금으로 돈 100만 원 정도는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막상 신우 결혼 자금을 이런 식으로 저희 보고 내게 만들려고 하니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나마도 돈 얼마 축의금으로 주려던 것도 주기 싫어지더라고요. 신우도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당장 남자애 가는 거에 비해 꿀리게 해가서 시집가서 시댁 눈치란 눈치는 다 보게 생겼으니 그건 싫었는지 시어머니 따라서 막무가내로 저희 보고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집값 오르지 않았냐고 우리는 돈 많이 벌지 않았냐고 하면서 욕심 좀 그만 부리라면서요. 보다 못한 남편이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지근성 좀 그만 부리라고. 집값이 우리 집만 올랐냐고. 다른 집도 다 올라서 이 집 팔아봐야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더 좋은 집은 커녕 더 구린 집으로밖에 못 가는 거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제 겨우 빚 다 갚았는데 집이라고 있는 거 괜히 집값은 올라가지고 세금만 더 내게 생겼다고. 그리고 시모한테는 다시 이제 우리 돈 다 갚았다고 그러니까 신우한테도 7천 해주고 그 돈 결혼 후에 알아서 갚으라고 하라고 하라더군요.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만 쏙쏙 골라가지고 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차라리 집값 올랐다고 한턱 쏘라고 했으면 쐈을 텐데 이건 뭐 날강도 아니고 자기 딸 결혼을 아들내외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시키려고 하다가 시어머니 결국 또 본전도 못 찾고 된통당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끝났으면 저도 어느 정도 남편의 대응에 기분이 많이 섭섭하지도 않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시모와 신우가 뒤끝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우와 남편이 공통으로 알고 있던 지인들부터 해서 시외가 사람들한테 저희들 뒷담화를 아주 있는 대로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항상 제일 나쁜 사람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가족들을 제일 먼저 챙기고 첫 월급 탔을 때 부모님 선물도 사주고 대학생이던 신우 용돈도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 뒷전이고 돈 밝히는 지 마누라한테 꽉 붙잡혀서는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덜덜 떤다는 식으로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도 그랬지만 사실 중간에서 이런 상황이다 하고 말 전하는 남편 지인들부터 시외가 친척들까지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바에 그깟 신우 결혼자금 내주고 2번 다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마음이라도 더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뭐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냐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도 괜찮은 척 하고는 있지만 곧 있으면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작년에 제 남동생 결혼할 때도 처남 축의금이라고 제가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용돈 모아서 챙겨와가지고는 제 동생한테 따로 100만 원 찔러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나 신우와 시모가 치사하게 나오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제 가족들한테 알아서 잘하는 모습 하나만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남편하고 이야기했던 게 신우 결혼하게 되면 돈 100만 원 축의금으로 해주자였는데 이야기 듣자 하니 정말 시부모님께서 신우 결혼한다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세탁기 정도는 저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조기까지 포함해서요. 이러나 저러나 신우는 결혼을 할 테고 신우가 직업도 딱히 없다 보니 집안일도 하게 될 텐데 괜히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눈치 보고 살 거면 빨래라도 좀 편하게 하라는 취지도 있었어요. 사실 신우랑은 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해줄까 싶었지만 그래도 신혼가전인데 신우 신혼집 인테리어도 있고 선호하는 브랜드도 고려하고 해야 할 테니 결국 신우에게 어떤 모델을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와는 거의 연락도 없이 뜸하게 지냈는데 막상 연락해서 세탁기 보러 가게 만나자 하니 좋다고 괜찮은 날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 선물하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약속 당일에 가니까 시어머니랑 신우가 같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저만 혼자 나왔던지라 그 상황이 전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세탁기는 혼수 중에 하나니까 시어머니가 같이 나오신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우 결혼하는데 한 푼도 못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이러나 저러나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정말 그냥 넘어가겠어 싶었고 이왕 세탁기 보러 나오신 김에 다른 거 해주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김없이 제 기대는 기대일 뿐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도착했을 때 신우는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에어컨이며 냉장고 같은 큼직큼직한 가전 위주로 구경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볼 일이 있어서 빨리 세탁기만 정해서 결제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은 다른 거 본다고 제가 도착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보러 다니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신우한테 일단 세탁기만 먼저 고르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해줄 거면 다 해줘야지 어떻게 세탁기만 해주냐고 하면서 냉장고며 에어컨이며 김치냉장고며 어머님이 벌써 신우랑 일찍부터 와서 다 골라놨다고 하면서 그것까지 다 결제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이 한마디가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해주겠다고 온 거지 다른 거 해줄 여유도 없고 그래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다시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돈 없다고 하는 저 꼬라지 좀 보라면서 그때 했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읊으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도와준 덕분에 저희가 오를 집을 사서 큰 돈을 벌었으면서 당장 시집가는 신우 혼수도 못 해주느냐는 식으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레파토리는 그대로였지만 시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으니 저도 그때까지 그냥 참고 넘어가려다가 언제까지 남편한테만 맡길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 핸드폰을 꺼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저희 집 주소 입력해서 시세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희 신혼집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다 못해 하락했다는 그 동네 중 한 군데거든요. 저희 집과 같은 평수 마지막 거래 매물이 얼마 전이고 급매였긴 했지만 저희가 처음 집을 매매에 들어갔을 때보다 3천만 원이나 내린 가격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뭐 편법증여다, 영끌 쪽이 버티다 못해 떨어져 나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시세는 아직 저희가 샀을 때보단 조금 높이 책정돼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마지막 팔린 매물 가격을 보여주면서 집값이 오른 게 어머님 덕이라서 저희가 어머님께 돈을 드려야 되면 지금은 집값이 내려갔으니 어머님이 저희한테 돈을 주셔야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애초에 대출까지 갚아가며 그 집을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가진 돈에 맞는 적당한 집을 구했을 텐데 여태껏 이자 내가면서 빚진 거 다 갚아놨더니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냐고요. 손해 감수하고 그래도 신우라고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세탁기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손해보는 마당에 신우 세탁기까지 해주면 저희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냥 세탁기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고 뒤돌아서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4년 동안 묵혀놨던 거 한 번에 싹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아서 속 하나만큼은 엄청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등 돌려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신우 상황이었다면 끝까지 엄마 편 들면서 제 욕을 했겠지만 신우는 당장 세탁기라도 받아야겠는지 저 따라 나와서는 엄마가 저러는 거지 자기는 아주 감사하고 있다고 세탁기라도 빨리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시모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지요. 세탁기야 뭐 저보다는 남편이 해주는 성격이 강했으니 이왕 해주기로 한 거 해주고 나오긴 했는데 매장 안에서 어떻게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신우도 제 옆에 달라붙어서 언니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분해서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는 신우 결혼식 이후에 풀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한테 미안하다 하시는 진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자기가 돈으로 스트레스 준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가끔 가다가 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요. 그동안 자기가 억지 부려서 미안했다 하시면서 이제 신우도 시집 갔으니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저도 제가 나서서 남편과 시가족들 사이 멀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중간에 나서서 가족들을 다시 화목하고 어떻게 잘 되도록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태껏 남편이 중간 역할 잘해줬으니 앞으로도 남편이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믿고 맡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의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고부 갈등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을 정도로 잘 지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제가 잘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에 잘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으니 다툴 일도 없었고 행복했어요. 10월드라는 말은 제게는 먼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결혼하기 전에 이민 생활을 나갔던 신우가 이민 생활을 실패하고 귀국을 하게 되면서부터 잘 맞아 떨어지던 단추가 하나둘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위 누나로 원래는 어학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올리고 눌러앉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결혼식 때도 오지도 못한 게 무슨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 오며 가며 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신우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결혼하고도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금방 나올 것 같이 말하던 영주권은 나오지를 않다가 서류가 틀어졌다고 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대요. 그냥 머무는 방법도 있었는데 선택지가 신우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법도 한 게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사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비자 연장을 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나 정식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 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태껏 제 결혼 생활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신우가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면서 서로 잘 맞아서 하나로 잘 돌아가던 제 결혼 생활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조금 성질이 급하고 우악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어떤 성격이든 간에 갈등 없이 잘 지낼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 신우에게서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게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당장 한국에 돌아와선 남편과 같이 머물 곳이 없으니 신우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서 몇 달간 지냈었어요. 그러니 좋으나 싫으나 보고 싶지 않았어도 시댁에 가면 신우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우는 당연스럽게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신우가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시집살이 비슷하게 시킨 것도 하나 없으셨거니와 저 또한 제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제 할 일을 했었거든요.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은 알아서 안 하는데 신우는 마치 저를 임자 만났다는 듯 아예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저것 다 시키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티나게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달이었어요. 과일 깎는 것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도 제가 알아서 했던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지만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애초에 시부모님이 과일 같은 거 잘 안 챙겨 드시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과일까지 가져와서 드시라고 준비해드리곤 했거든요. 신우한테는 시댁에서 과일 깎는 게 엄청 싫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깎아 먹으려고 가져간 건데 으스대면서 대놓고 저한테 시키려고 하는 걸 보니 작정을 해도 뭔가 대단히 작정을 했구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식사 끝나고 나서 바닥에 걸레질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가 막아주셨어요. 제가 시댁에 와봐야 한 달에 몇 번이나 오는 줄 아냐고 걸레질까지 시키냐고 맨날 지내는 네가 하라고 하면서 걸레를 쥐어주셨거든요. 신우는 뿔뿔거리며 바닥 기어다니면서 바닥을 훔치면서도 계속해서 거실에 앉아서 과일 깎고 있는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작정하고 못살게 굴려고 해도 작전이 크게 먹히는 건 없었습니다. 신우가 시켜서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 전에도 제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하던 일들이었고 제가 하던 일들이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방패막이 되어주거나 아니면 신우한테 네가 직접 하라고 시키던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일이 생기다 보니 신우는 그것 때문에라도 저한테 불만이 더 쌓여만 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난 어버이날 때 이야기인데 신우가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버이날에 뭐 해드릴 거냐 묻더라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도 그냥 나가서 외식하고 용돈 봉투나 하나 만들어 드리고 보내야겠다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긴 했지만 안 챙기는 건 아니니 사실 그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시댁에는 이 정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신우는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푼돈 얼마랑 밥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면서 정성과 성의가 보이는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신우한테서 들을 만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신우는 저한테 요즘 안마의자가 잘 나온 것 같으니 그걸 하나는 놔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가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뭐 할 거냐고 물어봤기에 저는 그게 신우가 안마의자를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 같이 해드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우 말에 안마의자가 요즘 얼마나 하냐고 반반씩 해서 하나 놔드리면 좋겠다 말했더니 자기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왜 의자까지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안마의자는 저보고 사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신우 말이 어이가 없잖아요. 신우가 시부모님 댁에 남편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얹혀 살고 있는 거지 모시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두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서 엄청 좋은 학교를 다녔던 게 아니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어학원만 전전했던지라 한국에서 그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 돌아와서 무일푼으로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하고 있는 건 자기니까 저보고는 돈 드는 부분을 다 내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마의자 사드리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이 원래 운동도 다니시고 원체 건강하신 분들이세요. 집에 있으면 사용하시기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우가 지가 갖고 싶어서 저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시댁 방문해도 어디가 뻐근하다,
침대에서만 생활하다가 바닥에다 이불 깔고 잘라니까 아주 허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다 하면서 안마의자 하나 장만하면 좋겠다고 일전에도 노래를 부르듯 안마의자 타령을 한 적이 있던 신우였거든요.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시부모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 좋으라고 시댁에 안마의자를 내 돈으로 놔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마의자 같은 건 정수기처럼 달마다 렌트해주는 데도 많다더라. 저는 시부모님 어버이날에 외식하고 용돈 드리는 걸로 정해놨으니 정 하나 해드리고 싶으시면 신우가 직접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은근슬쩍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줬죠. 한 달에 렌트해봐야 비용 얼마 나오지도 않고 안마의자라는 게 원체 부피가 큰 가전이다 보니 안 쓰게 되면 집에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잖아요. 몸에 잘 맞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몇백만 원 줘서 새 걸 사드리는 것보다 한번 렌트로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신우가 저보고 아주 너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 같은 딸도 세상에 없을 거다 하고 말았네요. 당장 신우가 저를 귀찮게 하기는 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과 저희 관계가 워낙에 좋았기에 신우가 저런다고 해서 제가 덩달아 시부모님한테까지 나쁘게 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게 돼서 병원에 자주 오며 가며 하셔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어야 했어요. 아버님은 아직 은퇴를 안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도 어머님이 같은 이유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어머님을 병원에 오며 가며 모시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도리가 있는 직장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심을 했던 게 신우가 집에 상주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오며 가며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다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우가 어머님 병수발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지요. 몇 년 전 그 당시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저나 남편, 시아버지의 시어머니까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정작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와야 하는 신우가 자기는 하기 싫다고 대놓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다니겠냐고 하면서 저희 보고 자기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기를 바란다면 저희 자가용을 신우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타고 다닐 차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렌트를 해주던, 새 차를 사주던, 중고차를 사던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것 또한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당장 차 없이도 살 수가 있으니 차를 따로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차 없이 살려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차를 한 대 뽑기에는 유지비는커녕 기름값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차를 사야 하는 변명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참에 신우는 지 돈 안 들이고 차까지 뽑아서 시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린다는 핑계로 남편하고 어디 좀 놀러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속이 뻔히 보이는 개수작이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신우가 차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타는 차를 신우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신우 조건이 평일에도 자기가 차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은 해주기로 한 거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한 일부터 해결을 하자는 생각이었으니 말이지요. 처음 몇 주간은 신우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잘 다녔어요.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쉬고 계시면 신우가 집에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해주거나 병수발을 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신우는 차가 생겼으니 신이 난다고 병원 가는 날이 아니면 놀러 다닐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 가는 날만 아니면 신우는 거의 집에 없는 걸로 봐도 무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고 자기 남편의 아버지의 동생네 부부까지 다 돈 버느라 정신이 없는데 저렇게 놀러 다니고 싶을까? 놀러 가서는 재밌게 놀 수나 있나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가 몇 번씩 급한 약속 때문에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다 하면서 병원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 몇 번 생기게 된 겁니다. 다행히 아예 안 모시고 갔던 것도 아니고 전 급한 날에는 남편이 어떻게 시간이 돼서 택시 타고 한번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 당신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건데 자기 입맛에 맞게 어머니 병원 스케줄까지 바꿔가는 신우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봅니다. 오며 가며 하면서도 귀찮은 일을 떠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생색을 그렇게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병원 스케줄이 토요일에 잡혔는데 토요일에는 제가 일을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이 신우 꼴도 보기 싫으시다고 그냥 저랑 같이 병원 한번 다녀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저랑 가기로 했다는 말에 조금 반성이라도 했었다면 좋으련만 안 그래도 토요일에 가는 거 싫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던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일하는 곳에 결혼이 생기게 되면서 저보고 급하게 출근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녀와야 된다고 안 된다고 설명을 해봤지만 당장 제 일터에 저 말고는 연락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우가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 다음번에 가는 걸 저랑 가는 걸로 하기로 하고 어머님께 양해를 구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게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어머님은 제 상황을 듣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신우랑 같이 병원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님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신우는 이미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나가 있던 거였고 시어머니는 괜히 제 입장 난처해질까봐 그냥 혼자서 다녀오시기로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빈혈기로 잠깐 정신을 잃으셨나 봅니다. 병원을 훨씬 지나친 역에서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버렸어요. 어머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저도 하던 일 앞치마 벗어던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아버님이랑 남편도 병원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묻길래 제가 급하게 일 때문에 병원에 같이 못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어머님은 신우랑 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신우도 병원에 도착을 했고 어머님 입원하신 거 보고는 어머님이 저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제가 참을성이 조금 없기는 했지만 순간 욱하는 마음과 여태까지 참아온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와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신우를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운동을 좋아라 했고 아버지께서 저를 국가대표로 만든답시고 유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곧잘 하기는 했는데 제가 성장기가 일찍 끝나버려서 체급에 맞추려면 몸무게를 많이 올려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 마음에 그렇게 하기는 싫기도 했고 이미 초등학교 때도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그냥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때 배운 게 몸에 남아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우를 바닥에다가 매다 꽂아버린 거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서 심지어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도 덩달아 놀라서 그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저도 바닥에 널브러진 신우를 보면서 후다닥 제정신이 들어서 제가 뭐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신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는데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역시 저희 시부모님이었어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는 신우에게 네가 맡아서 하기로 했던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서는 뭘 잘했다고 멱살을 잡고 왜 그걸 며느리 탓으로 떠넘기냐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네가 똑바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부탁이나 하셨겠냐며
딸 냅두고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하는 니네 엄마 체면은 생각해봤겠냐며 신우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저한테 매다 꽂힌 것도 당해도 싼 일이라고, 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며느리 잡들이 하려고 하기만 해보라고 울음장을 놓으시는데, 신우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억울한 건지 눈물만 삼키고 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신우가 시부모님 말도 잘 듣고 저희한테 쓸데없는 억지도 안 부려요. 그리고 저를 보면 쭈뼛쭈뼛거리면서 피해 다니기 일쑤입니다. 남편한테 들으니 신우가 그동안 저를 키도 작고 얌전해 보인다고 아주 우습게 봤다나 봐요. 겉만 보고 저를 아주 물로 봤다가 직접 바닥에 매다 꽂히고 난 뒤로부터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였지요. 거기에 그날 제가 신우를 바닥에다 매다 꽂은 날, 신우가 바닥에 나자빠지면서 주머니에서 어디 외진 곳에 있는 숙박업소 라이터가 튀어나왔다고 해요. 다행히 아무도 못 보고 그걸 남편이 혼자서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남편이 차에 가서 블랙박스 기록을 뒤져봤더니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싹 다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이거 누나가 지운 거냐 물어봤는데 신우가 쩔쩔매면서 원래 용량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 아니냐고 발뺌을 했다고 하네요. 용량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맞는데 기록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원리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누가 직접 다 기록을 지우기 전까지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워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말고는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신우가 이제는 저를 무섭게 생각하는 거 말고도 뒤가 캥기는 일을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 아마 남편 말로는 한동안은 신우가 별 사고 안 치고 잘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와서 신우가 시어머니 병원 안 모시고 어딜 다녀온 건지 누구랑 있던 건지 알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더 이상 사람 겉으로 판단해서 우습게 보지 않고 시집은 며느리라고 해서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기가 원해서 하던 어쩔 수 없이 하던 간에 부모한테 자식된 도리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신우의 사적인 일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싶지도 않네요. 다만 신우가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저를 우습게 본다면 저도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우가 신우라는 이유로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젠 온 가족이 알고 있으니 저도 더 이상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신우까지 덩달아 어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혼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한참 둘이 사이좋게 연애할 때, 그리고 최근 결혼 이야기 보고 가며 준비하던 몇 개월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결혼 상대였던 남자친구와는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었거든요. 차라리 둘 사이의 성격 차이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악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들켜서는 안 될 말 못할 과거가 있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호구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직도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간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비며느리 후려치려는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집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공부했고 대학 생활부터 현재까지 쭉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학창시절에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으며 자랐고 학교에서도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결국 서울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비까지 다 내주신다고 해서 제 용돈까지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었기에 방학 기간에는 서울에 머물면서 과외 같은 걸 하고는 했어요. 명절 때 말고는 저도 고향집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사실 지역에도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집 근처에 있는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해왔고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다 보니 결국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결국엔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로 기분은 좋았나 봅니다. 회사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도 하고 복지면에서나 월급면에서나 지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하긴 하셨지만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본가 근처에 있는 시골 쪽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텃밭 같은 거 가꾸며 은퇴를 하실 생각이었는데 막상 제가 서울에 자리를 잡으니 한번 서울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출의 규제도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비싸긴 했지만 집값이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대신 시골에 집 짓고 사는 예산보다 서울의 아파트가 예산을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은퇴는 잠깐 미뤄두시고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세를 놓아도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제가 서울에 있는데 남한테 전세를 줄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 내고 그럴 거면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관리비만 제가 내기로 했고 대출이자 다 갚아서 부모님이 서울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나이를 먹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게 되었고 남들 하듯이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비슷한 학벌에 서로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따질 필요 없을 정도로 비슷한 조건이었고 연애하는 동안에 사소하게 다툴 일도 거의 없었기에 두 사람 서로 마음 한구석에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신혼집 때문에 이 사단이 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매일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이라곤 하나도 없고요. 덕분에 저희도 고민이 생긴 게 요즘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자는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하는데 무리해서 신혼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둘이 모아놓은 돈이 꽤 되다 보니 신혼부부 대출 받으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전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안이 왔어요. 어머니도 뉴스에서 집값 문제로 연일 난리인 걸 보고 계시니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말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집을 구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사실 여전히 그때 가격과 비교해보면 집으로 이득을 엄청 많이 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아직도 소문만 무성한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아직 집값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올 초에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솔직한 마음에 조금 손해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행여나 집값이 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향후 3년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보자는 결론에 다다르셨고 어차피 3년 동안 손 안 댈 집인데 그러면 저희도 그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라고 하라는 제안이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제안이었던 것이 어차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새로 전세 구한다고 대출받을 필요도 없었고 여전히 관리비만 저희가 내면 된다고 하셨으니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도 집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친정어머니 덕분에 신혼집까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놓인 상황이었는데 예비시모인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상황이 별로 달갑지만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이렇게 된 상황을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가 이미 모든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시모인데 저희 집에서 한 3년 정도 살 집을 내어주시기로 했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현재 상황에는 제가 집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게 있으니 예비시댁 쪽에서는 어떤 걸 해야 할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비시어머니가 저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엎죽 엎드릴 필요까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시어머니는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런저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장 뾰족한 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만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 예비시모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으니 말이지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가 살게 될 집이 남자친구 회사에서 너무 멀다는 거였습니다. 그 집이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어쨌든 재개발 여지가 있고 역세권이라서 대중교통을 타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생이라는 겁니다. 정작 남자친구 본인은 제가 어디서 사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서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을 때 잘 됐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남자친구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거리인데 집을 해줘도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을 해주셨냐며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저라고 사람인데 당연히 그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었던 느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그렇게 반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요. 저한테는 예비신우가 되는 남자친구의 누나도 그날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비신우의 그 말이 그런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신우는 어디 동네면 동생보다는 우리 오빠네 회사가 더 가깝겠네 하면서 오히려 예비시모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리모델링은 되었느냐? 서울 구축 아파트면 주차장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주차 공간은 붐비지 않느냐? 주변의 학구는 알고 있느냐 하면서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예비신우의 행동이 저는 계속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예비시모를 설득해주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예비신우와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 적 없었던 예비신우가 그 날을 기점으로 이따금씩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신우가 저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신호올케 사이로 지내게 될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양가에 서로 인사를 시켰던지라 그때부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스드메같이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볼 것들은 미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무언가 저한테 말을 꺼내려고 하다 말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는 게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러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딱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만 회피하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안 좋은 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부터 예비신우가 저한테 잘하려고 했던 이유, 시어머니가 뭔가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까지 전부 한 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던 그날에
자리에 나가기도 전인데 왠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급하게 나눌 이야기라던가 기니 할 이야기라던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시작된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계획에도 없던 예비신우가 예비시모와 같이 있는 모습,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보여줬던 안 좋은 표정을 한자리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안 좋은 예감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어색함만 잔뜩 돌더라고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에 무슨 일로 자리를 만드셨냐 물었더니 예비신우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들었다고요. 거기까지야 저도 이미 밝혔던 사실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신우가 그 집에서 자기들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번에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 신우가 하는 말은 어차피 그 집이 제 집도 아니고 고쳐서 사는 것도 아니고 3년 후에 비워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누가 들어가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그 집에서 가깝다고, 거리가 먼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조금 있으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그 동네가 서울에서는 학군도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 학원가도 괜찮게 있어서 애들 교육하는데도 지금 예비신우가 사는 곳보다 그쪽으로 가서 사는 편이 자기들한테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어가 살고 말고가 왜 안 중요하냐고, 그리고 그건 신우가 이득인 거지 제가 이득을 보는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결혼 후에도 제가 살게 될 테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살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지. 구태여 다른 사람이 살게 할 거면 새를 놓지 뭐하러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니 이젠 시모가 말을 가로채 이어서 말하기를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왜 너 이득 볼 생각만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저 혼자만의 이득을 생각할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볼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살게 된다고 해도 우리 신혼집으로 쓰게 될 집에 신우가 들어가 산다면 우리는 당장 어디 가서 지내야 하냐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시모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게 뭐가 어려운 문제냐면서 결혼하면 저 혼자만 짐 싸서 예비시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세상에 어떤 모자란 여자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신우한테 양보해주고 정작 본인은 남편 출퇴근하기 편하라는 이유로 시부모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살겠나요? 더 돌려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이 말 그대로 전해주면서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우한테도 반대의 경우라면 언니는 언니네 시댁 들어가서 살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생각 1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저러는 게 참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걸 꽤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허수아비 마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말을 꺼내길 요즘 뉴스 안 보냐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다 망했다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그 집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는 집인데 그냥 가족끼리 양보한다 생각하고 살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면 신혼해보고 그 집을 사라고 할 테니 헐값에 넘기라더군요. 무슨 가격을 부르나 봤더니 암만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고 폭락을 했다고 해도 현재 시세가 6억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를 무슨 1억에 넘기네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억에 니들 모은 돈 가지고 아들 출근하기 편한 곳에 전세로 집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저랑 저희 부모님이 그 집 하나만 양보하면 제가 예비시모와 신우한테 점수 하나는 톡톡히 따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미리미리 점수 좀 따고 결혼 생활 시집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3년간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자 걱정 없이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예비 시모는 마치 제가 신혼집을 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누나가 말도 안 되는 똥고집을 부리면서 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나서서 동조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똥 씹은 표정하고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자기도 피해자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염치는 있구나 봐줄지언정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 할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해서 어찌어찌 예비 시모나 신우가 우리 친정엄마 집을 거저먹으려는 계획을 막아내고 그 집에서 계획대로 신혼집 차리고 결혼 생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런 자식하고 결혼해봐야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역할은 긁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었어요. 날강도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양심 없게 남의 재산을 거저먹으려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했어요. 모자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겠지만 낯짝 두껍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내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싸고 가야 한다면 평생 후회 속에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 제 결정을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이혼보다는 파혼이랬다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살고 있는 집을 양보해주고 나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을 넘기라고 하질 않나 하고 있겠냐고요. 예비 시모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보고 자기도 계산적인 며느리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다 늦어서 제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엄마고 누나고 다 너무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보였던 표정이 이미 진작부터 오고 갔던 이야기라는 건 어린애라도 눈치챘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파혼하게 생겼으니 늦게나마 저를 잡으려고 자기가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잘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늦게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더 괘씸했어요. 진작에 저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집을 양보한 애만에 이 이야기가 끝까지 오고 갈 때까지 듣고만 있었다는 건 솔직히 간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 마음 돌려놓고 남자친구한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너네 가족도 문제지만 너같이 속이 음흉한 놈이 더 문제라고, 이 파혼이 꼭 니네 가족 거지근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도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랑 결혼해서 니네 집 구석을 내 가족으로 들이는 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아무 이득될 것도 하나 없으니 결혼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 할 것도 없고 애초에 잘못된 거 진작에 알았으면 미안할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니 남자친구나 예비 시모나 그 자리에 누구도 제 말에 그럴싸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주변 지인 중에서 저한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만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던 남자친구를 하루아침에 헌신작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질질 끌었다가 나중에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고 그리고 나서 후회 속에 이혼하는 것보다 길게 볼 것도 없이 결혼조차 안 하는 게 더 이득 아니겠냐는 생각이에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와닿는 하루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